이제 곧 해외로 떠납니다. 탁현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출국 언제예요? 15일이요. 가면 언제 와 그럼? 네? 언제 와? 네? 탁현민이 소식이 없다. 그러면은 제주도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유시민 선생님 다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번에 태풍 보도 속보 대통령 바지가 달라졌대. 대통령 철야로 다크서클 그런 기사 있었어. 응? 이거 아니야? 어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머 어떻게 우리 아이 고생해가지고. 연기가 많이 늘었어요. 국정 운영이 무슨 성장 일기인 줄 알아봐 진짜로. 대통령 PR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그동안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 많이 실례일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응. 오늘은 다 끝나는 마당이니까 이 사진은 뭐야? 이건 서문시장 이 일정이 사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렇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공개돼 버렸으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동선, 그것도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보안 사고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날 시장을 가야 할 만한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기 안 가면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일정이 다 노출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지. 국가의 수반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장소에 내던진 거예요, 그냥.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는 롤이, 규정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안 유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그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사적인 이유로 그 장소는 이미 보안 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꼭 가겠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렇죠. 경호처가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상식인데 갔잖아요. 그러네. 지금 경호원들이 1선, 2선, 3선까지 다 전부 포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다 경호원이야? 지금 절반은 경호원이에요. 그렇구나. 대통령을 이 자리에 밀어넣었다? 이거는 경호처장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었을까? 네. 그럼 경호처는 철저히 경호의 관점에서만 결정할 테니까 그럼요. 가지 말라고 결정해야 되는 게 프로토콜인데 네. 갔단 말이지 이거. 골 때리는 거구나 이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여기를 가셔야 된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한 사람밖에 없지. 아니 저 같으면 쫄려서라도 그렇지. 다음날 가시죠. 차라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시간을 바꾼다거나 장소를 바꾼다거나 아무리 가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날짜에 갔다는 건 대담해요. 경호원들 표정이 얼마나 다 경직돼 있어요. 보통의 시장 방문하면 사실은 대민 접촉이기 때문에 훨씬 유하게 상황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초긴장 상태였을 거예요, 아마.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야. 전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았죠. 그렇지. 보도가 된 이상.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시장에 이날 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대통령 기 살려주러 갔대잖아. 그쵸, 대통령의 길을 살리는 게 국가 안보보다 중요하다. 제가 경험했던 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앞으로도 아마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러네. 싶습니다. 이거 심각한 사안이네.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다 무너졌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야. 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인 룰이 없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원래 쌓여져 왔던 다 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일체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는 거죠. 그걸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며 아무도.
다른 청와대 비서관들도 그러는데 인수인계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자기도 인수인계 한 거 하나도 없지. 없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공개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는 했지만 뭐 받겠어요? 원래 삼청동에 와가지고 거기서 막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자료 가져와라. 인수인계 받으러 오질 않았어. 와, 난 이거 보고 진짜 경호처장 대단하다. 오, 남자야. 플렉스! 쏠 테면 쏴라! 저희가 이런 방문 행사를 하다 보면 다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돌발적인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하시고 나오는데 돌발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두를 던진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경호처 전체가 다 난리가 나고 징계받고 언론에서도 크게 떠들었고 만약에 그게 신발이 아니라 뭐 선풍기? 5만 원. 뭔가 맞으면 안 되는 것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예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아주 큰 위기에 빠질 뻔한 역사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시원해. 경호처장이 오케이 쓰게 간 거 아니야 지금? 둘 중에 한 명이죠. 경호처장도 오케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지시를 직접 받았거나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 다녀오세요. 뭐 이런 거. 대통령의 일정이 최종 결정되는 단계는요. 의전비서관, 그다음에 대통령을 직접 담당하는 부속실장, 그리고 경호처장, 조금 범위가 넓은 비서실장 정도까지가 제일 처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셌다면 4명 중에 한 놈인 거예요. 한 놈? 그러니까 한 분과 4놈 중에 한 명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도 징계받질 않잖아. 그러니까 징계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기 사진 절반이 경호원이구나. 진짜로 딱 절반이 경호원이에요. 그 대통령 사저의 헬기. 저는 왜 그걸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치. 지난번 수해 때 헬기로 이동할까도 생각했다라는 그런 개구라를 쳤지. 개구라를. 아크로비스타. 저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헬기가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그래서 아무데나 착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착륙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헬기를 쓰려고 했다 이럴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뭐 그날따라 고기가 잘 잡히기도 했고. 근데 헬기는요 엄청 예민한 비행기예요. 그래서 비산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기 프로펠러가 도는 걸 이제 호버윙 한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헬기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먼지 이런저런 것들이 이 프로펠러 안으로 들어가면 뜨지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예민한 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기가 착륙할 때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결국은 보니까 헬기는 착륙할 수 없었던 걸로 알았고, 저기 외교부 장관 공관, 네, 이제 관저. 뭐 새 대통령 관저가 된 거기도 별도의 헬기 착륙 시설이 없고 그 전에 얘기했던 나무 거기 앉겠다는 거예요. 아, 그 자리에? 내가 아는 잔디는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 앉겠다는 그 거예요. 앞마당 잔디 앉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 잘해봐야 한 대, 대통령 헬기는 기본적으로 3대가 같이 뜹니다. 아, 그래? 네. 안 되는 거구나. 누가 탔는지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모든 프로토콜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저 헬기장이 없어요 지금 관저에도 애초부터. 그런데 앉을 수는 있다 그러는데 그게 한 대밖에 못 앉는 공간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3대가 동시에 떠? 그렇죠. 최소로 해도 2대는 떠야죠. 대통령이 어느 헬기에 탄지를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헬기를 타고 이동할 정도면 아주 급박한 상황인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헬기 운용, 그 다음에 관저 운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지난 75년, 뭐 80년 동안의 대통령사를 거치면서 만들어지게 된 프로토콜인데 그걸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몰라 보니까 있는데 내가 반드시 어겨야지 이게 아니고 일단 저도 몰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어볼 생각 왜 그래? 의전과 경호처가 대통령을 가장 근접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선 이렇게 저희는 부르곤 했는데 그 마지막 선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선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홍보와 관련한 어처구니 없는 뭐 멘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얼마나 급박하게 했으면 저 국방부 마크거든요. 국방부 벙커지. 예, 예. 국방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지 이게 원래. 이게 며칠 만에 만들 수 있다, 뭐 금방 만든다, 뭐 그러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 수회 때는 공개도 못했던 공식 포토예요. 이게 20대 대통령실이라고 본인들이 마크 찍어서 내보낸. 거기에 국방부 마크가 걸려있던 본드도 제대로 제거를 안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홍보수석부터 그 팀이 이걸 안 보나? 앉아서 포토샵으로 지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의가 없어요, 보면. 저것도 원래는 저기 봉황마크라든지 대통령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대통령실의 이름도 못 정한 거 아니에요, 아직. 그렇지. 이거보다 더 웃긴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구축해놓은 위기관리센터는 영상 연결까지 됐어요. 수해 현장에 바로 사람과 대통령이 연결할 수 있게끔. 그래야 뭐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기관리센터 가지고 왜 전화하고 있냐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핸드폰을 들고 가면 안 되는 데예요. 근데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어떤 현장과 연결하는 거를 설사 했다고 칩시다. 왜 공개를 하죠, 그거를? 그러면 국가의 위기 관리망이 KT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SK. 거기 그러면 들어가면- 저 수많은 장비를 왜 갖다 놨죠? 보안 앱이 깔려 있는 비화폰이라고 하는데 그 비화폰을 들고 통화를 하셨다 칩시다. 그걸 왜 공개해?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그거를 이게 위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기사를 봤더니 막 조목조목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막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2020년에 엄청나게 큰 수해가 있었어요. 그 수해가 있자마자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도 소집했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이러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하나하나 지시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의 특성상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그것만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을 내리려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현장 상황을.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그러지 않고 그냥 감으로 혹은 보고받은 대로만 하는 건 무척 위험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비공개로 실제 수해 지역을 갔다 오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직접 수행도 했었고 그 비공개된 상황에서 실제로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까지도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하시고 돌아와서 거기에 합당한 지시 명령하신 적은 있지만 여기서 앉아서 받은 보고만 가지고 판단하시진 않아요. 그건 현장 상황을 모르는 소리니까. 네. 그리고 현장에 갈 때도 뭐 이렇게 줄줄이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를 들어 그 읍이 침수됐다 그러면 읍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관이나 차관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대통령이 뭘 한다는 거를 의도적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그렇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통령이 했고 저것도 대통령이 했고 대통령이 바지도 갈아입었고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슴팍에 있는 저 무늬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긴 뭐 지금 이런 디테일을 얘기할 수준이 아니어서 이건 어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지를 바꿔 입었다. 이런 류의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어? 전 대통령 때? 어디서 갈아입었대요? 근데? 어떤 결기를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기를 바지로 보여준 적이 있나? 전 세계적으로? 보석 사건은 어떻게 봐? 부인 보석. 김건희 씨 저는 그 얘기 딱 듣고서 뭐 웃기고 있네. 그래. 보석 문제는요. 처음에 외국에서 뭐 빌렸다 그랬잖아요. 현지에서 빌렸다. 네, 현지에서 그렇게 빌려주는 건요. 우리가 뭐 깐느라든지 영화제 같은 데에 유명한 스타들이 아주 비싼 거 이런 거 이제 일부러 보여주느라고 이제 빌려서 이제 하고 나오잖아요. 6천만 원이라 그러네. 제일 비싼 게. 그런 건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보석상들이 그걸 빌려줄 정도면 몇 억, 몇십억 대인 거지. 우리는 6천만 원짜리 보석, 우와, 6천만 원짜리 보석, 우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6천만 원짜리 보석 빌려주는 보석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 보석이- 대통령 부인이 60억짜리도 아니고 6천만 원짜리 보석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남사스러운 일이고, 그거를 빌렸다고 얘기한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전 세계 까르띠에 매장 어디를 가보세요. 6천만 원짜리 빌려주는 게 있는지. 그건 그냥 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김어준 씨한테 예전에 5만 원인가를 빌렸어요.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은 내 돈인가요? 김어준 씨 돈인가요? 그건 내 돈이잖아요.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속실에서 다 그 부인과 관련된 그거는 심각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이 부속실을 안 만들지? 상황이 이 정도 됐는데. 그렇지. 이 부속실은 여러 비서관실의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부속실을 거의 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부속실이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이 부속실이 뭐 우리 오늘 청와대 대정원에서 행사할 거니까 비워주세요. 그러면 예? 이러지. 대통령 쓰셔야 되는데요. 아하. 근데 지금은 부속실 하나를 쉐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지. 부속실의 말은 곧 대통령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굳이 이 부속실을 만들어서 말빨도 잘 통하지 않는 부서를 거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동정권 아니야. 2층, 5층도 나눠 쓰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동정권이라는 얘기는 난 안 했어요. 아니 지난번에 그 나무 얘기 그거 경찰 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받았어. 나무 자르라 그랬잖아. 이렇게 나를 유도했더라고. 근데 어쨌든 조사를 받으러 오래요. 갔죠. 제가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자기가 살 집에 나무를 자를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집주인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됐죠? 그러면 나무의 명예를 훼손한 게 되는 겁니까, 제가? 네, 그 경찰관 분이 그것도 조서에 써드릴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꼭 써주십시오. 먼저 조사받고 나서 나오면서 부탁 한 가지 있다고. 꼭 탁케민 송치해달라고. 어떻게 전달됐어? 아니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납득이 가는 이 부속실 없는 이유다 이게. 그동안 설들이 많았는데 대통령과 내가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내 말이 대통령 말이나 마찬가지고 내 일정이 대통령 일정 마찬가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2층, 5층을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경찰학교 졸업식장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따로따로 행사하잖아. 그런 것도 처음 아니야. 그거 물어보지 마요, 나한테. 15일 날 안전하게 나가야 돼. 정 그렇게 나한테 확인받고 싶으면 전화를 해, 15일 이후에. 또 공항 나가는데 뭐 진짜 출국 금지 이런 거면 진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지금.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정은 상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때는 포항 지진 때 도착하자마자 했던 게 고등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수능 직전이었고 지진 때문에 수능을 연기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현장을 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었고, 현장에 가서도 자원봉사하는 애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돌아오는 길에 포항의 시장에 들러서 과메기를 사서 고생하는 소방관들한테 주고 올라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재난 일정을 짜더라도 무엇이 먼저인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둘러볼지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의도와 계획이 있고 어떤 그림과 어떤 사진이 나가야 할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갑시다 하고 가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 오히려 현장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죠.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보내고 아무것도 다 떨어보내고 이래가 있었는데 이거 건져놓고 이래가. 아이고 저희 보니까 뭐 이만큼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누나 여기는 잘 몰라서 그렇겠구나. 왜 여기는 뭐 하천이 아닌가? 가보면 그냥 위험하나? 여기 가보시면 가보시면 안전모드. 내가 보기엔 앞으로도 안 낮을 것 같아 여기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잘 짚었더만 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한 문장이 그거야. 윤석열에게는 탁현민이 없다. 응? 그 기자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사를 저도 누가 보내줘서 딱 보고 엄청 좋았어요. 지난 5년간의 고생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그걸 대통령님한테도 보내고 싶었는데 아니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탁현민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썼어요. 윤석열 정부가 엉망진창이라는 말을 쓰면서 윤석열에게는 탁현민이 없다. 내가 말했잖아. 탁현민 그 세계에서 좀 알려줬다고. 아, 네 말 안 하라고 그랬는데. 아주 겸손해야 되는데 하여튼 좋긴 되게 좋았어요. 자, 최근에 왜 청와대에서 네. 한복 행사를 하면서 알고 봤더니 한복 행사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죠. 거기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폐쇄와 개방은 되게 잘한 일이다. 이걸 계속 숫자로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상한 일들을 벌리는 거죠. 그 자기 결정 정당성을 만들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제 진짜 똑똑해져야 돼요. 제가 청와대 폐쇄에 관한 문제점을 쭉 쓰면서 일부러 한혜진 씨나 보그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뺐어요. 언론은 그 문제를 부각시켜서 문화인들과 싸움을 붙이려고 할 거라고 판단했었어요. 탁현민이 뭐 한혜진을 비판했다거나 불변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야 장사도 되고 또 포인트도 옮길 수가 있거든요. 패션계와 탁현민 혹은 패션계와 청와대 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엄청 노력했어요, 실제로. 제일 웃겼던 건 이제 문화재청이죠. 그걸 왜 빌려줬냐 막 질문을 하는데 문화재청장님이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에 딱 부러지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문화재청은 힘이 없어요. 그곳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용산밖에 없어요. 문화재청이 우린 이거 꼭 하고 싶다.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본인들은 싹 빠져나가고 문화재청이 이제 몸빵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저는 너무 좀 안 되기도 했고 더 뭐 얘기를 해봐야 이분들만 다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쯤에서 뭐 싸움을 그만했던 거죠. 그림 전시회도 한대잖아. 그 그림 전시회를 주관한다고 하는 단체의 회장이 해왔던 행사의 조직위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부인 팬클럽 회장, 봉화 갔을 때 문제가 됐던 코모라 콘텐츠 직원 그런 양반들 이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청와대 전시 첫 번째 특별 전시회를 한다는 거거든. 전시회는 건물이 괜찮다 그래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림을 어떤 테마로 걸 거냐.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하자. 이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 부인이 하는 거예요. 라고 탁현민이 생각하고 있어. 청와대 폐쇄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한 이제 시즌 2가 시작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책임져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위에서 시켰는데 나중에 보면 다 내 책임으로 돼 있어. 그럼 내가 그걸 하겠어요? 안 해요. 그 취임식 명단 삭제 이것도 실무자한테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그 취임식 명단 사태 같은 경우는 진짜 참 이게 제가 그 담당 과장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야라 이씨 그런 일이 공무원 사회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시작될 거예요. 늘공과 어공이 왜 한국 사회의 정부 구성에 있는지 아세요? 늘공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일만 평생도록 하고 있거나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어공이 있을까? 늘공은 그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일은 능숙하고 빠를지 몰라도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어쩌다 공무원 저 같은 사람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현실을 잘 몰라요. 거기서 서로 부딪히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어공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나는 길면 5년이에요. 이분들은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공들이 어떤 아이디어와 의견 다소 엉뚱하더라도 그런 걸 던져주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또 만들어내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땐 어공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공들이 책임을 안 져주는 거예요, 이제. 장관들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은 예의에 하는 것 같죠? 다 써놓고 있습니다. 다 녹음하고 있고. 그게 고스란히 다 돌아올 겁니다. 너무 흐뭇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나가는데 문제 생길까 봐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거는 왜 가져왔어, 이거?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의전과 경호처의 위기, 두 번째가 공직사회의 위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장면이 상징하는 연예인들, 문화예술인들의 위기가 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 이 장면에 저게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그럼 진짜 넌 가로가 됐지. 나노 단위로 다 쪼개졌을 거예요. 아마. 국가 행사에 예술인들을 초대해서 국격을 더 높이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는 노력은 우리 정부 때 많이 했어요. 그 이전 정부 때도 했어요. 단 거긴 전제가 있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킬 수는 없죠. 박정희 대통령 때나 그런 게 가능했었죠. 두 번째는 그에 합당한 대우,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시작이 유재석 씨라고 봐요. 멀쩡한 프로그램을 하나 도륙을 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이 BTS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혜진 씨도 마찬가지. 최근에 정부 행사를 서포팅하는 기획사들로부터 이런저런 하소연과 이런 걸 많이 듣는데 아무도 출연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아, 요청이 왔는데 네. 다 거절하고 있다. 네, 심지어는 진행자 정도도. 가고 싶겠어, 거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국군의 날 행사가 미리 예견합니다만 아마 2016년 정도 버전으로 갈 거예요. 계룡대에서 그냥 그 연병장에서 사열하고 분열하고. 그거는 2016년이 아니라 1970년대야. 네. 해군을 못 보여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오리발을 뒤에 끼고 행진하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야, 대체. 참 고생이 많아요.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파리로 가니까 가기 전에 뭐 한마디 하고 가. 이야기를 가져야 돼요.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볼만한 거는 이제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유엔 총회의 프로그램들과 윤석열 정부의 유엔 총회 이 자식들 죽었다.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어떻게 외교를 하고 있는지. 그때는 대표 연설도 했었는데 우리가. 네. 모든 비극의 시작이 청와대 폐쇄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지만 하나 더 얘기하면 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지금 당선자. 윤석열 그래. 아유, 윤석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제가 저쪽에서 저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 하거나 계속 이런저런 조건들을 거는데 왜 이렇게까지 만나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으로서 해줘야 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유. 여러 핑계를 댔어요. 그렇지. 문 대통령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1대1로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1대1로 안 되면 배석자를 두고 배석자가 뭐 한 명이 안 되겠으면 2명도 3명 상관없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여러 경로로. 대통령만 알 수 있는 게 있잖아. 그걸 어쨌든 전달해 주고 싶었는데 저는 계속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그 열폭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저를 불러.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그때 뭐 빈정거리였거든요, 제가. 청와대, 아니야, 니네 안 쓸 거면 우리 줘.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얼마 있다가 저를 불러서 화내지 마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대통령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을 꼭 얘기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계속 안 만난다 그러길래 정말 대통령한테 야단 맞은 아이디어였는데 인수위 사무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지금 걸어서 가시죠. 조잡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서 인수위까지 가는 그 장면을 공개하고 그 딱 도착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끌 거 아니에요. 그때 한 5분 정도 기다리다가 다시 그냥 돌아와 버리자 그랬거든요. 일부의 비서관들은 제 의견을 무척 좋아했지만 대통령한테 넌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타케미네하고 적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사악해가지고. 대통령실의 홍보와 PI와 뭐 여러 행사들 보면 앞으로 계속 짜증이 나실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마추어를 써서 그래요. 아마추어를 쓰면 피곤해져요. 보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아까 유시민 선생님한테 강제 출연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스텝 하나가 또 저 지랄이야 이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관함식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초대했던 관함식에 오지 않았고 이번엔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길기죠. 애석하게도 그걸 전범기로 보지 않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러면 진짜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국내의 우길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도 충분히 납득시켜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또 관함식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도 무리 없이 참석하는 묘수를 찾아내야죠. 뭐야 그게? 이거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그 수작이라는 해군 총사령관의 깃발, 이순신 장군기. 그때 제가 썼던 깃발이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대니 태극기라는 깃발이에요. 독립운동 당시에 상징적인 태극기라고 봐요. 국기와 군기를 걸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프로토콜을 지키면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깃발을 걸게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독도함도 있고 뭐 이순신함도 있죠. 이순신함을 타고 가서 거기에 독립운동 때 썼던 태극기를 건다? 네, 또 하나는 국기를 반전시켜서 거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야? 임정 때는 국기를 반전해서 걸었어요. 실제로 역사박물관이나 여러 군데 가보면 그렇게 깃발들이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언제 기록하는데 그래서? 네? 전화할게요. 일단 전화로 하자고 다음 출연 약속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